자, 그 다음에 네모 2번, 자정작용 봅시다. 이 자정작용은 물을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의 치유력으로서 정화 처리가 되는 것을 자정작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본문에 하천이나 호수의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를 방류했을 때 그 유입 지점의 수질은 악화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남에 따라 수질이 서서히 양호해져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현상을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자정작용에는 물리적인 자정작용, 또 화학적인 작용, 또 생물학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자정작용이라고 하면은 뭐 희석, 확산, 혼합,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화학적 자정작용은 뭐 산화, 환원, 중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세 번째 생물학적 자정작용은 그 미생물에 의해서 또 용존성 유기물질들이 섭취가 분해가 됨으로 해서 이제 맑아지는 작용이 됩니다. 이 중에서 그 생물학적 자정작용의 어떤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들은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에 수온이 낮을 것. 그래야 수온이 낮아야 DO가 높아지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두 번째, 하천의 유속이 급류일 것. 그 다음에 하천의 수심이 얕을 것. 네 번째, 하상이 자갈, 모래 등으로 바닥구배가 클 것. 자, 이런 상태들이 역시 DO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F 이꼴은 K1분의 K2 이렇게 나오죠. F를 자정상수 혹은 자정계수라고 하는데, 자정상수 F 이꼴은 탈산소 계수 분의 제폭기 계수다. 탈산소 계수 할 때는 아까 BOD 할 때 나왔죠? K1이 되었고, 제폭기 계수 할 때는 이제 DO 할 때 나오는 건데, 여기 K2로 표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산소가 소모되는 거, 소비되거나 혹은 뭐 없어지는 거, 이런 상태를 숫자로 나타내는 계수가 되겠고, 제폭기 계수는 물속에 산소가 공급되는 상태를 제폭기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F가 1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하면은 쓰는 양만큼 또 산소 공급이 되니까 자연의 어떤 자정 능력을 그 하천이 발휘하고 있을 수 있는 양의 뭐 100%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 0.7이다 그러면은 70%만이 이 자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7인 자정 상수를 뭐 1 가까이 올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탈산소 계수를 내리는 방안이 있겠죠. 이걸 내리려고 하면은 산소를 소모하는 상태를 좀 줄이려고 하면은 도시하수를 수처리해서 방류를 해라. 오염물질 자꾸 내보내지 말아라. 뭐 이런 게 되겠고, 제폭기 계수를 거꾸로 이제 높이는 방안도 있겠죠. 수온을 낮게 혹은 하상이 급구배로 한다거나, 하상을 불규칙적으로 만든다거나, 또 유속을 빠르게 해서 수면이 결한 상태가 됨으로 해서 그 속에 산소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3번 성층현상. 자, 이 성층현상은 주로 정체수역에서 발생을 해요. 정체수역이라고 하면 저수지나 호수 이렇게 되겠죠. 정체수역에서 이쪽을 이제 수온으로 보고 이쪽을 수심으로 봤을 때는 겨울은 어떻게 되겠느냐. 겨울은 수표면 근처가 수온이 낮고 수심 깊숙이 내려갈수록 수온이 약간 상승하게 되죠. 요것이 이제 겨울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갑시다. 봄은 이제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하게 돼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 대기의 온도가 매우 높으니까 수표면의 수온이 높고 수심 깊숙이 내려가면 수온이 낮아진다. 이것이 이제 여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가을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수온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하게 된다. 자, 이때 여름이나 겨울을 볼 경우에
이쪽 부분의 수온이 같고 이쪽 부분의 수온이 같다. 물은 수온이 이제 틀려지게 되면은 밀도도 서로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밀도일 때는 물은 잘 섞일 수가 있지만 밀도가 다를 때는 물은 잘 섞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층을 이루고 이쪽은 이쪽대로 층을 이루죠. 겨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는 무엇이 발생하느냐? 성층 현상이 발생을 한다. 봄과 가을에는 어떻게 하느냐?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전부 일정하게 되니까 물은 섞이게 되죠. 그래서 밑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 있던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봄과 가을에 일어나게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환 현상이다. 혹은 전도 현상, 턴오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역시 상하수도 하는 사람이 왜 성층 현상, 순환 현상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여름과 겨울인 경우에 정체 수역에서 취수탑을 만들어서 취수를 했을 때는 좀 더 수질이 양호한 부분이 뭐 여기다 싶으면 이쪽에 취수탑에 취수구를 열어서 취수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봄과 가을에는 이 물이 이제 순환함으로 해서 밑에 퇴적해 있던 어떤 오염 물질들이 전체 수심에 확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봄과 가을에는 취수할 때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 1의 6. 깊은 호수에서 성층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계절은 어디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자, 이 중에서 수온이 이 차이가 더 심한 부분을 찾으면 되죠. 여름이 겨울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여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모 4번 부영양화. 자, 이 부분은 이제 근래에 이제 그 부영양화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중요 부분이 되겠어요. 자, 본문에 호수나 저수지에서 영양 염류가 적은 수역을 빈영양이라 하고 영양 염류가 많은 수역은 부영양이라 한다. 영양 염류가 호수 중에 축적되는 결과 즉 호수가 부영양화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가 대량 번식하기 때문에 탁도가 증가하며 하층부에 있는 물은 산소가 감소하여 어패류가 죽어가며 가축이나 사람도 이 물을 마시면 아주 해롭다. 자, 이 부영양화도 마찬가지로 정체 수역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정체 수역에서 이 물속에 질소와 인이 다량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부영양화가 돼요. 근데 이 부영양화는 왜 좋지 않으냐? 그것은 이 질소와 인은 필수 영양 염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들 중에서도 이제 조류가 대량 번식을 하게 돼요. 이 조류가 대량 번식한 상태를 적조 녹조 현상이다 그러죠. 그래서 부영양화는 바로 적조 녹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럼 적조 녹조 현상은 왜 또 좋지 않으냐?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류가 색깔을 여기서 띠게 되면은 햇빛의 투과를 방해하죠. 햇빛의 투과를 방해해서 수생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역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생산을 이제 방해를 일으키겠고, 또한 이 죽은 조류가 밑에 퇴적하게 되면 이 죽은 조류를 다른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 산소를 또 소모해 갑니다. 산소가 적어지면 자정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고, 그리고 조류가 많으면 레크리에이션에도 지장이 됩니다. 이제 상하수도 하는 사람한테 또 역시 중요한 것은 이 조류가 대량 번식해 있는 물을 취수해서 정수 처리해서 소비자에게 물을 보냈을 때 소비자는 수돗물 속에서 맛과 냄새를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조류가 이제 어떤 그 체외 분비 효소를 내뿜게 되는데 그 체외 분비 효소가
인체에 유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수 처리장에서 조류는 제거 안 되느냐? 조류가 제거가 됩니다. 되는데 조류는 수돗물 속에서 미량 존재하더라도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띠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류도 아주 만족할 수준까지 제거할 수 있는 고도 정수 처리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부영양화와 적조 녹조 현상을 같은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어쨌건 원인도 같은 거고 대책도 같은 거다. 일단 우리 교재에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대로 부영양화의 특징부터 봅시다. 4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부영양화의 특징. 기억. 사멸된 조류의 분해작용에 의해 심층수로부터 용존산소가 줄어든다. 이건 죽은 조류가 밑에 퇴적했을 때 미생물이 그걸 분해해서 산소가 계속 고갈이 된다. 그래서 죽음의 호소에 이른다. 그거죠. 니은 조류 합성에 의한 유기물의 증가로 COD가 증가된다. 자, 이 얘기는 조류가 내뿜는 체외 분비 효소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역시 COD가 증가되는 결론으로 나겠죠. 그 다음 디귿 수심이 낮은 곳에서 나타나며 한 번 부영화되면 회복되기 어렵다. 리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맛냄새를 나타내니까. 미음 투명도가 저하된다. 자, 동그라미 2번 부영화 현상의 방지 대책. 자, 부영화의 방지 대책 어떻게 되냐? 일단은 질소와 인을 이걸 내보내지 말아라 그거죠. 여기 어떤 물이 유입할 때 질소와 인을 내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 인은 우리가 세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 세제의 사용을 금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세제를 개발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 하수를 처리할 때 이 질소와 인을 만족할 수준만큼 제거하는 고도 하수 처리를 도입을 해라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조 녹조 현상을 이제 또 봤을 때는 조류가 많이 번식했을 때 방지 대책은 이제 부영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조류를 사멸하는 CuSO4 황산동을 뿌립니다. 황산동. 응? 황산동 뿌릴 때는 호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배에다가 이 황산동 고체 덩어리를 달고 이렇게 다니죠. 그럼 수표면에 있던 조류들이 이제 사멸해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부영화 현상의 방지 대책. 기억 인이나 질소의 유입을 방지한다. 니은 인이 함유된 합성 세제의 사용을 금지한다. 디귿 조류의 이상 번식 시에는 황산동 CuSO4 이 황산동은 자주 출제가 되죠. 을 뿌려서 제거한다. 리을 하수 내의 인이나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 폐수의 고도 처리, 3차 처리를 한다. 자, 그 다음 네모 5번 적조 현상. 적조 현상도 부영화 현상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본문에 적조 현상은 산업폐수나 도시 하수의 유입에 의한 해수의 부영화가 기반으로 되어 해수 중에서 부유 생활을 하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식한 결과 해수가 적색 또는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 그 밑에 적조 현상의 대책이 나와 있죠. 질소나 인의 유입 감소에 의한 부영화를 일단 억제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준설 등에 의한 연안수역 저면의 정화다. 자, 그러면 2번 수질 기준 여기 들어갑시다. 자, 네모 1번 하천의 수질 환경에서 상수원수 1급수부터 3급수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BOD만 한번 봅시다. 상수원수 1급수는 1ppm 이하가 되죠. 1급수라는 것은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이제 1급수가 되고, 또한 간이 정수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급수가 됩니다. 2급수는 통상의 정수 처리를 해야 되는 물을 2급수라고 하죠. 즉 침전, 여과, 살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3급수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을 3급수라고 하는데, 왜 1급수는 BOD가 1ppm 이하가 되겠고, 2급수는 BOD가 3ppm 이하, 3급수는 BOD가 6ppm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49페이지의 네모 2번 호소의 수질 환경 기준. 자, 여기서는 COD가 기준이 되죠. COD만 보세요. 상수원수 1급수는 1ppm 이하, 2급수는 3ppm, 3급수는 6ppm 이하다. 관연도 문제를 한번 소개할 때에는 다음 중 상수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BOD 값은 이랬을 때는 6pp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의 네모 3번 음용수의 수질 기준. 자, 여기서 52페이지 표 3의 1 음용수의 수질 기준. 여기를 보세요. 자, 예전에는 음용수다. 뭐 또 어떤 사람은 음료수다. 뭐 이렇게 써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먹는 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죠.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즉 수돗물의 어떤 수질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수치를 우리가 좀 외워둬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만 발췌해서 우리가 좀 외워야 되겠어요. 자, 일단 일반 세균 1ml 중에 100 이하다. 1ml 중에 100. 왜 일반 세균으로 검출이 되는 어떤 단위, 정확히 들어가면 이제 Cell Formation Unit라고 해서 CFU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1ml 중에 우리 피펫 1ml 중에 100CFU 이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대장균군 50ml에서 불검출, 50ml에서 검출돼서는 안 돼요. 50ml에서 불검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가서 불소 있죠. 불소는 1.5 ppm 이하. 불소는 이제 충치 예방에 어떤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수돗물에서는 불소는 1.5 ppm이에요. 불소가 또 너무 많으면 이게 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불소는 1.5 ppm 이하.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수은은 0.001 이하. 수은 0.001 이하. 그 다음 시안은 0.01 이하.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는 0.5 이하.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뭐 어떤 우리가 분뇨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뇨 오염의 지표로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강상 유해 영양 유기물질로 가서 총 트리할로메탄 THM으로 표현하죠. THM은 0.1 이하. 이 THM은 이제 수돗물의 어떤 소독제로 사용하는 우리 염소하고 잔류염소하고 유기물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암성이 되는 거죠. 발암성.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염소로 소독하지 말고 대체 소독법을 이제 사용하고자 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쨌건 뭐 THM에 대한 기준은 수돗물에 있어서 얼마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0.1 이하다. 그다음에 그 밑에 페놀 요건 이제 예전에 낙동강에서 문제가 된 바가 있죠. 페놀은 0.005 이하다. 페놀 0.005 이하. 그 다음에 경도는 300 이하. 경도 300 이하. 그 다음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이하. 과망간산칼륨은 아까 COD 할 때 산화제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거는 만들어 놓은 수돗물을 갖다 놓고 여기다 과망간산칼륨을 넣었죠. KMnO4를 넣고 산화가 종료된 후에 그 양을 측정해봤다. 여기서 소비된 양이 10ppm 이하까지만을 우리가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소요되면 과망산칼륨이 산화시키는 어떤 피산화 물질들이 많이 있다. 오염된 물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10 이하까지만 소모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가서 색도는 5도 이하.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8.5. 즉 pH가 5.8에서 8.5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염소이온은 250 이하.
그 다음에 증발잔류물은 500 이하, 증발잔류물 500 이하. 그 다음에 탁도는 1NTU 이하, 탁도는 1NTU 이하. 자, 요 간추려진 이 항목들을 우리가 좀 외워야 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잘 출제가 되니까 숫자를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표 3의 2 수도법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 자, 매일 1회 이상 해야 될 게 있고 매주 1회 이상 해야 될 게 있죠. 자,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이제 매일 1회 이상일 테니까 거기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색도, 탁도, 유리 잔류염소, 맛, 냄새, pH 이런 것들은 매일 1회 이상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고 그 외에는 매주 1회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의 1을 봅시다. 다음 중 우리나라 음용수 수질 기준에서 검출 불가, 용존 불가인 물질은, 이거는 산업기사 96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일단 그 당시에는 답이 나번이 됩니다. 시안, 수은, 유기인 요게 되죠. 근데 지금 아까 수은은 그 기준이 0.001이었고 시안은 0.1이었는데 요건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된 바고 96년도 상황으로는 요 둘 다가 뭐가 됐냐면은 불검출이 돼야 되죠. 불검출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이제 나번이 답이겠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답이 없죠.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죠. 뭐 어쨌건 지금 개정된 요거에 의한 문제가 없으니까 관연도 문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건 수는 0.001이고 시야는 0.1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자들이 불검출해서 요 값으로 됐으면은 의문점이 더 완화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검출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실험 방법이라든가, 기자재의 어떤 정밀도, 뭐, 정도, 이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검출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101개부터 내가 검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불검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0.001이나 혹은 0.1이라고 하는 그 특정 값, 절대적인 어떤 값을 탁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된 걸로 봅니다. 강화다. 특정된 어떤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 3장에서는 뭐 BOD, COD, 성층현상, 부양화, 적조현상, 자정작용, 이와 같은 수질 관련 기초사항들을 우리가 알아봤고, 또 음용수의 수질 기준을 표 3의 1을 통해서 빈도수 높은 부분을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3장 수질 관리 및 수질 기준을 마치겠습니다.